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상 외의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승리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 분석 그리고 트럼프 시즌2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위원님은 좀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리스가 좀 우세할 거라고 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 당선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의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출신이거든요. 일단 대비가 되죠. 그다음에 인종적, 그다음에 성별로 봐도 여성이거든요. 그럼 절반의 유권자는 여성이거든요. 그다음에 인종적 비율로 보더라도 미국의 백인이 60이고 이제 비백인이 40이거든요. 예. 여기 히스패닉이 한 18, 19%, 흑인이 한 14, 23%, 나머지 한 6, 7%가 아시아계거든요. 기타. 예. 그럼 해리스 부통령의 피해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어머니가 인도니까 아시아계죠. 네. 아버지가 자메이카 흑인이죠. 흑인계, 예. 근데 자메이카이기 때문에 히스패닉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표심 다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참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접근이 좀 어려웠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합주를 거의 원사이드하게 트럼프가 가져가게 됐는데 사실 트럼프 일기를 겪었던 미국민들이 대다수잖아요. 예. 그리고 당시에는 바이든에게 많은 표를 줬고 예. 다시 트럼프에게 표를 준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런 강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때 한 5, 6, 7%까지 앞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트럼프 이제 당선인 캠페인을 보면서 데자뷰를 느낀 게 8년 전, 4년 전하고 이번 캠페인하고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는 성공했고 4년 전에는 실패하면 성공했거든요. 그럼 8년 전에 어필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4년을 했는데 실망을 해서 이제 바이든 민주당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죠. 그 트럼프 전략은 지금 전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게인 트럼프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기보다 변한 게 없으니까 전략은 똑같으니까요. 캐치프레이즈 똑같아요. 네. 마가도 똑같고. 그러면 민주당이 실패다. 정권 심판이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상의 압승이고 지금 상원은 이제 이겼잖아요. 예. 맞아요. 하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해리스라고 하는 인물론, 해리스의 경쟁력을 살리지 못한 패인도 있지만 그러나 모두 다 트럼프한테 힘을 더 실어준 거거든요. 트럼프는 변한 게 없는데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실패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더 큰 건 이제 뭐냐면 결국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 왜냐? 제 말이 틀리지 않은 게 본인이 말했거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거든요.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하지 않다라는 측면은 뭐냐면 두 개의 불안이 이번에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입니다. 러우 전쟁, 중동,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의 폭주, 그다음에 모든 안보 위기니까 전 세계의 불안이 아주 급속하게 커져요. 그다음에 미국 안의 불안입니다. 경제 지표는 좋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미국 중산층들의 생활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암울해요, 사실은. 일은 실업은 없지만 월급 받아봐야 쓸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불안이 결국 이런 불안정한 국내적 정세가 조성이 되면 스트롱맨이 나타납니다. 우경화합니다. 자민족 중심주의, 민족주의, 우경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이태리, 무솔리니 후에 르펜, 프랑스, 우파 약진, 유럽이 점점 민족주의하거든요. 네. 러우 전쟁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와 러시아 민족주의 충돌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는 스트롱맨을 필요로 합니다. 트럼프죠. 그러다 보니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던 트럼프 당선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예.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어찌 보면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트럼프 당시 후보가 출전했을 때 샤이 트럼프를 잡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끝까지 전문가들도 여론조사 기관도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여론조사 기관들을 돌을 좀 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모든 노력을 아. 많이 했거든요. 네. 뭐 가중치도 줘보고 네. 보정도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별일을 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못 잡아낸 건 전 유권자들의 문제다. 마음을 숨긴. 그러니까 어. 이성과 감성,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하는 이성과 내 실리를 택하는, 그러니까 도덕성과 그러니까 돈과 가치 중에 돈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도덕과 가치, 이 어떤 그 실리 중에 실리로 갔다.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는 누가 봐도 모험생 쪽에 가까운 건 해리스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거친 말을 하고 사실 저렇게 캠페인하고 된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아니거든요. 거친 언사에 여성 비하에 그다음에 사실과 관계 부합하지 않는 얘기들, 무슨 뭐 주한미군이 얼마 다 틀리고 숫자 다 틀리거든요. 개 고양이 잡아먹는다고. 그런데도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권자들은 알고 있죠. 트럼프의 본성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걸. 그렇지만 이 불안함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희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나쁜 남자여도 괜찮아. 나만 지켜주면. 이게 통한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는 그래도 트럼프는 거칠어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마음은 그런데 찍을 땐 일리 가버린 거죠. 그걸 못 잡아낸 거죠. 그 다음번에도 만일에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잡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여론조사 기관들한테는 좀 그 회초리를 덜 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내심 트럼프의 막말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있었다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트럼프의 막말이 실수가 아니고 전략이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백인 여성들 표심이 이제 관건이었잖아요. 예. 백인 여성들이 트럼프 좋아하겠습니까? 저런 발언들을, 낙태라든지 아니면 여성 비하에 가까운 네. 발언들을. 그런데도 이 내 가정, 이제 여성의 심리는 모성과 가정 보호 이런 게 더 강하거든요, 남성보다는. 근데 이 불안한 체제에서 해리스가 날 지켜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강한 트럼프의 그런 리더십이, 카리스마가 더 이제 안심이 갔던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유지했잖아요. 예. 보정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거친 말, 그 다음에 여성 비하, 그 다음에 일단 그러니까 저지르고 보는 어떤 그런 그 화법들 이렇게 통한 거죠. 그렇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다. 오히려 그 뒤에는 고도의 계산법이 숨어 있었을 거다. 이번에 주별로 좀 결과를 보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뽑았던 주는 그대로 민주당을 뽑았습니다. 다만 이제 경합주라 불리는 7개의 주가 모두 트럼프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동쪽하고 우리 내려가면 대전 이남에서 동쪽하고 서쪽은 안 변하죠. 갈리죠. 예. 수도권에 되게 항상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합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저기도 텍사스는 뭐 태양이 없어도 그냥 공화당인 거고 예. 캘리포니아는 정말로 뭐 바닷물이 말라도 민주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 이렇게 동서를 뺀 예. 거기는 항상 빨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는 파란데 거기 이제 남부에 있는 일부와 북부에 있는 일부, 여기 이제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4개, 예. 러스트벨트 3개, 요 주가 결정을 하는데 딴 건 볼 필요 없고 그게 표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긴 거거든요. 뭐 3, 4%라지만 1%만 이겨도 다 가져가니까 네. 3, 4%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변한 게 없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 집권한 전략으로 지금 식상에 가고 있는데 차별화를 주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좀 흐름을 보면 예. 일단 7월 21일까지 6월 말부터 트럼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서다가 6월 말에 1차 TV 토론에서 참패했죠, 바이든이. 트럼프가 날개를 달고 올라갑니다. 거기다 이제 총 맞고 예. 네. 그다음에 비격차. 전당대회하고 끝난 줄 알았죠. 그랬더니 7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면서 이제 해리스의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예. 예. 그러면서 약 한 달간 거의 5, 6%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요. 근데 그 앞선 게 아니라 이제 기대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시기에 해리스 부통령의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과연 컨텐츠가 있을까? 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여성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제 부통령으로 딱 발탁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도 있었지만은 신데렐라 아닌가. 실제로 그 해리스 부통령의 아픈 그 상처가 그 이제 미국 정계 거물과의 부적절한 관계 예. 이걸 바탕으로 섰다라는 게 많거든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에 이 스트롱맨을 원하는 미국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바이든 시즌2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칠어졌어요. 한 1, 2주를 앞두고 늦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도 계속해서 그 강인한 전략을 치고 나갔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이 올라갔던 이게 크로스가 이제 한 선거 한 2, 3주 전에는 돼버리고 올라갔던 거죠 트럼프가. 마지막에 접전이었던 건 착시였던 거죠. 아, 네. 스트롱맨을 원했던 그런 강인한 리더십을 원했던 그걸 미국 여론조사가 못 잡아낸 거죠. 그렇게 결국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좀 빠르게 패배를 승인하는 연설을 했거든요. 그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당연한 거죠. 빠르게가 아니라 사실은 뭐 더 빠르게 했어야죠. 어젯밤에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미 이제 개표했을 때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펜실베니아 초기에 거의 더블 스코어로 해리스가 앞섰거든요. 근데 CNN 앵커들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더라고요. 왜냐 CNN 앵커들 다 알고 있거든요. CNN 앵커는 이제 친민주당이니까. 예. 지난번 때 바이든 때죠. 될 때 2020년에는 바이든이 밀리는데도 CNN 앵커들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 뭐냐 남아있는 지역이 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건 뭐냐면 펜실베니아 뚜껑을 열었을 때 압도했을 때 그 우편 투표였어요. 사전 투표. 네. 이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강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크로스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뒤집혔거든요. 그럼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 선거 얘기할 때 우편 투표까지 뭐 다 개표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선거 때는 그런 것조차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번에 문제를 보정을 했거든요. 아, 지난번에 네. 하도 혼란이었으니까 네. 이번에는 그 문제를 보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랐고 그리고 경합주에서 이미 흐름이 바뀌고 나서는 안 바뀌었거든요. 엎치락뒤치락이 없었거든요. 네. 그럼 끝난 거거든요. 예. 남은 지역은 이제 트럼프가 불리할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쪽 양쪽 다. 펜실베니아 뒤집히면서 그 시점에서는 이 해리스나 트럼프 캠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딱 바로. 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미 동맹은 더 빛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더 빛날 것이다가 아니라 더 빛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달라. 희망사항. 이 얘기죠. 희망이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뭐 암울한 건 아닌 게 트럼프 정권에서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알아요. 네. 뭐 철수시킨다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인 거고 또 철수나 이런 거 못하게 무효가 막고 있고 공화당 민주당 합의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이 미국에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주의, 하나는 고립주의거든요. 근데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은 민주공화 가릴 것 없이 80~90%는 국제주의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세계 경찰도 하고 책임을 다하는 게 미국 국익에 유리하다. 그게 실제로 맞는 겁니다. 주한미군 28,000 여기다 놔서 얻는 이익이 미국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고립주의거든요. 뭐냐? 우리가 왜 남의 일에 개입해? 우리끼리 먹고 살까? 이게 고립주의거든요. 이건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는 국제주의거든요. 동맹 네트워크. 그 동맹을 활용을 하면 돈이 덜 든다는 게 사실은 바이든 정부의 생각인 거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 없어. 돈 많이 들어. 돈 줄일 거야. 이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주의가 맞아요. 국제주의가 훨씬 더 미국의 국익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만 미국의 국력이 약하니까 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힘들거든요. 국방비도 쪼들고. 그러니까 돈 달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비라든지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뭐 전략무기 전진 매출 이런 데서 이제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면에서는 부담이 크고 아무래도 동맹을 가치로 포장했던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이제
이제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부담은 커지는 거죠. 그러나 바이든도 미국인이고 트럼프도 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 화장을 한 상태라면 네. 저는 트럼프는 화장 안 한 것뿐이지 똑같은 미국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어요. 그럼 이 바이든이 추진했던 한미일 삼각 동맹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핵 협의 그룹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이걸 되돌리거나 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될까요? 굳이 깰 이유가 없죠. 예. 왜냐하면 그걸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적극성 면에서는 좀 약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라든지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이런 거 없던 일로 하는 부담은 너무 크죠. 그러면 다만 이제 이행 의지에 있어서는 바이든 때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 틀 자체를 굳이 손댈 이유가 없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입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김 위원장을 로켓맨 뭐 별칭으로 좀 부르기도 하고 상당한 좀 친밀한 관계를 보이기도 했잖아요. 이후에 좀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그때 2018년, 19년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제 하노이, 판문점 이렇게 이어져 3번 만났죠. 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였습니다. 스캔들. 그다음에 재선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는 저런 정치적 마케팅을 즐긴 측면이 있어요. 네. 과장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재선 부담이 없잖아요. 첫 번째. 네. 그다음 더 중요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게 중동이거든요. 네. 우리는 뭐 조금 서운하지만 미국 외교 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은 유럽이에요. 1차. 2차가 중동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한반도 기타 등등이거든요. 그러면 이 와중에 가장 우선순위에서 본다면은 그 문제를 놔두고 김정은 만나러 달려갈 이유가 없죠. 일기 그러니까, 정부 때보다는 그렇죠. 조금 덜 신경을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김정은의 전략적 가치, 상품 가치가 트럼프 네. 2기에는 1기보다는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일각에서 뭐 트럼프 당선을 고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전 동의 안 합니다. 왜냐 김정은에게 가장 큰 수모를 안겨준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하노이 기차 타고 60시간 웃으면서 갔는데 돌아올 때 빈손으로 왔거든요. 네. 협상이 깨졌거든요. 그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위기예요. 그래서 리19 쿠바 참사 여기 망명하셨죠? 방금 말씀드리니까 리용은 처형당했고 그 당시 그 관계된 인사들 처형당했고 일부는 숙형당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도 즐긴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이 그랜드 페일리어 대실패로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김여정도 담화를 냈잖아요 그때. 정상끼리의 순회끼리의 그 친분은 친분이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죠. 만일에 근데 이제 트럼프 2기가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핵군 축, 북한 네. 핵을 인정하고 동결하고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막고 비확산을 약속하면 제재를 해주겠다. 이걸 갖고 나온다면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문제죠.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에 대한 핵 공격을. 그 가능성이 지금 제일 우려돼요. 예. 또 그동안 우리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한미일 간의 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잖아요. 그 기조도 좀 이어가겠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뭐 그 인사니까요. 아직은 큰 흐름은 모르고요. 네. 신속하게 통이 이루어진 건 뭐 다행이고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재선이 아니고. 예. 그러면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인데 1기 때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당선이 됐지만 1기 때의 거친 정책이 결국은 낙선으로 이어졌거든요. 비호감으로. 그러니까 과연 1기 때처럼 그렇게 거칠게 동맹을 무시하고 그렇게 갈 건지 예. 아니면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미국의 국익을 챙길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당선자나 그 스태프들도 1기 때의 실수를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1기 때 학습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쪽으로 이미 결정을 하고 스텝을 그리고 준비해 왔거든요. 왜냐하면은 힐러리 때 올인을 했다가 아주 낭패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이 준비를 잘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꽤 오래전부터 이제
스텝을 끌어서 준비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자국 중심주의, 고립주의적 그 성향의 외교 안보 정책의 기조는 유지가 될 겁니다.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찌됐건 이제 대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든 정부가 한미 안보 협력 체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이런 틀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 증가, 안보 비용 증가는 뭐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위협을 막는 게 가장 큰 안보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과제고요. 역시 핵 군축론, 미국의 현실론.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 진영도 정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뺀 상태였어요. 4년 전과 다르게. 네. 그 워싱턴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북핵 현실론, 북핵 용인론, 그걸 막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와 함께 북핵 억제의 한미 이 협력 체제 유지하는데 이게 지금 최선의 어떤 과제가 되는 거고, 이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이제 트럼프 2기와 어느 정도 딜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트럼프 당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기는 뭐 내년 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대응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